정신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학습하고 난 후 여러분은 신경전달 물질의 기본적인 기능의 이해와 정신질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세 가지 심각한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약물의 기본 종류, 효과와 부작용을 이해하며 구약과 신약의 주요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과 부작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리. 인간의 뇌는 복잡하고 난해한 기관이며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뇌에 사소한 손상이 생겨도 몸 전체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뇌의 주요 기능은 정보 처리, 조건과 균형 유지, 활동의 지시 등의 기능을 합니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신경의 끝부분에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다른 유련의 수지상 돌기에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인간의 뇌는 100종류 이상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으며 각각의 메시지 전달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와 영은 개인의 감정,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정신질환의 주요 요인이 신경전달 물질 분비의 불균형에 의해 나타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하여. 정신질환 치료의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메시지의 전달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정신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를 합니다. 만약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이 있다면 그림 1과 같이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의 흡수를 차단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극히 적으면 그림 2와 같이 약물은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신경전달 물질이 활동하도록 넘겨둡니다. 다음은 세 가지 심각한 정신질환과 관련 있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정신분열은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도파민이 과다하면 뇌가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아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울장애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신경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부족하여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은 많은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약물 치료는 필요한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시기는 정신질환의 증상이나 재발의 징후가 보일 경우, 우울하거나 과도 흥분, 불면증과 같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신증상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 장애가 생긴 경우, 비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신질환 약물 치료. 향정신성 약물이란 모든 정신질환에 대한 약이 아니라 주로 정신분열병에 대한 치료 약물을 말합니다. 전통적 향정신성 약물에는 클로르프로마진, 할로페리돌, 록사핀, 몰린돈, 페퍼나진, 피모자이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방건조, 흐려보임, 변비, 배뇨곤란과 심장박동 증가와 같은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고 추체외로 증상으로 손떨림, 근육경직, 느린 동작, 표현력 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식욕 증가, 피곤함, 졸음, 성기능 장애, 불규칙한 생리, 당뇨병의 초래 등도 향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신약보다는 구약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우울제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항우울제는 사망계 항우울제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기타 흡수 차단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의 특성은 3주에서 6주 후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약제의 효율은 비슷하지만 부작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작용은 복용 후 수일 뒤에 점점 사라집니다. 다음은 항조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조증제란 일반적으로 기복이 심한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조증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분안정제나 기분조절제가 더 적합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분조절제는 조증 시기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억누르므로 재발의 횟수와 재발 시 심각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조절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분조절제는 특정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속 연구에서 일부 항정간제는 리튬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좋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리튬을 이런 약물로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외래 진료 시의 힌트. 가족들이 외래 시간에 가기 전 환자의 최근 증상, 행동, 약물에 대한 반응, 불편함과 미심쩍은 부분이나 걱정 등 의사와 상의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간략히 써놓아 진료 시에 적극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족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의사의 치료와 처방에 대해 세부 사항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게 더욱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처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환자의 약 복용, 수능성 높이기. 환자의 약 복용 수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환자에게 약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에게 자신의 약을 관리하도록 권유하고 가족이 때때로 점검하도록 해야 하고 환자들에게 약물에 관한 반응을 표현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약 복용의 수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환자에게 긍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태도를 상기시키고 약 복용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환자는 약 복용의 수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약의 증상과 부작용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약의 증상을 먼저 살펴보면 횡설수설, 동기상실, 표현력 감퇴, 무표정, 혼자 중얼거림, 가벼운 근육경직이 있고 부작용은 손떨림, 혀를 내밈, 눈에 흰자위를 보임, 동기상실, 침 흘림, 무표정, 비만, 근육경직, 불면, 변비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실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 부교수로 있는 홍진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3과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해서 뇌에서 정신병리, 그러니까 증상이 생겨나게 되는가, 또 정신과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신과에 사용되는 약들은 대략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것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약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관입니다. 아직도 그 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고 또 신비가 숨겨져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의 연구가 더딘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뇌의 조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 있다. 그러면 내시경을 넣어서 위 조직을 떼내면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하면 금방 우리가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이 정신질환의 경우는 뇌의 문제인데 뇌 조직을 얻어낼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후유증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장이 뛰는 것, 마치 심장이 알아서 뛰는 것 같지만 실은 뇌가 조정을 합니다. 또 호흡을 하고 또 소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총지휘하는 것들이 바로 이 뇌에서 하는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뇌의 기능은 또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몸의 어떤 균형을 유지시키고 목표에 따른 행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상사한테 야단을 맞고 나서 열받아갖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요. 그럼 그것을 느끼는 것도 역시 뇌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물을 마시겠구나. 그러면 시원한 물을 마시게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향상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됩니다. 뇌의 신경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뇌는 좀 딱딱할 걸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연두부처럼 흐물흐물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경을 바라보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덩어리가 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말단 신경을 통해서 뇌로 오게 되고, 뇌에서는 과거의 내 경험들, 어떤 자신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 작동하게끔 되겠습니다. 뇌의 신경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우리 뇌에는 약 100종류 이상의 신경연단 물질이 있어서 신경과 신경 사이를 연결시켜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신경연단 물질이라면 이제 모노아민이라고 해서 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아미노산들도 신경연단 물질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뉴로펩타이드라 해서 호르몬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또 뇌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연단 물질이 양이나 또는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격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흔히들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도 역시 뇌 속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 것들조차도 뇌에 있는 신경세포와 그 신경연단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경연단 물질들은 뇌의 부위에 따라서 각기 위치하게끔 되는데요. 이런 신경연단 물질의 위치와 또 각 뇌의 부위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붉은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건 이제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 부위는 주로 주의력, 판단력, 충동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 종양이 생겼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전두엽 부위가 망가졌다. 그러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성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난잡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변연계 같은 경우는 뇌의 안쪽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 변연계는 주로 정서 상태를 조절하고 또 어떤 동기, 또 식욕, 수면 이런 걸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 또는 조울증 같은 경우도 이런 변연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기분 조절이 잘 안 되고 우울해진다든지 공포를 낀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위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뇌의 신경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신경세포는 시냅스를 통해서 그 다음 세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신경세포에서 분비된 신경연단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이 그 다음 세포의 수용체에 붙고 그걸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연단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든지 또는 신경세포의 수용체가 너무 많아서 똑같은 자극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신호가 너무 많이 전달될 경우에 그럴 경우엔 정신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병을 예를 들면 도파민이라는 물질, 신경계 신호가 너무 강해진 경우로 생각되는데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든지 또는 시냅스 너머에 있는 수용체의 숫자가 너무 많아짐으로써 신호가 너무 많이 전달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울증 이런 예가 되겠는데, 신경연단 물질 분비가 너무 적거나 또는 수용체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신경 전달이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분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정신과 약물 개발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흔히들 정신과 약물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약물이 처음 개발된 것은 약 한 50년 전 일입니다. 그때 동시에 항정신병 약물과 항우울제가 정말 우연히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프랑스인 한 마취과 의사가 좋은 마취제를 개발하려고 만들었다가 마취제로는 실패하고 우연히 정신과 환자한테 사용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처음 개발된 약제가 이제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제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의학계의 반응은 또 다른 사기꾼이 나타나서 약으로서 사람의 정신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게 당시 신문에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약제를 개발하는 게 정신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니까 역사의 참 아이러니죠.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결핵약으로 개발됐던 약제가 결핵제로는 효과가 없이 오히려 결핵으로 기분이 침체됐던 분들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을 보고서 우울증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처음 발견된 약입니다. 이런 초기 약제 이후로 좀 더 효과가 좋고 또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제를 개발하는 것들이 많은 나라에서 또 제약회사에서 관심사입니다. 특히 한 10여 년 전서부터 항정신병 약물론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해서 단지 도파민뿐 아니라 세로토닌 또는 노에프네프린에 작용하는 그런 약제들이 기존 약제보다 훨씬 효과 면에서 부작용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런 약제 개발되고 있고 또 프로작을 필두로 한 SSRI 같은 약제들이 나오면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그런 우울증 약제들이 나와서 많은 환자분들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약을 먹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 또는 한 번 약을 먹으면 6개월 동안 가는 주사제 이런 약제들이 개발돼서 여러분들이 훨씬 좀 편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병적인 DNA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DNA를 주사를 맞음으로써 치료 효과가 몇 년씩 지속될 수 있는 그 DNA 유전자 치료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과는 획기적인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중요한 신경이나 물질들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정신분열병의 경우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가장 의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우울증의 경우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또 노에프네프린이라는 물질, 그리고 조울병의 경우에는 도파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지금 사람한테서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또 활동적으로 생활하게끔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됐다 그러면 뇌가 약간 좀 혼란에 빠져서 너무 신호가 많아지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아주 신경이 과도로 예민해진다든지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지면 좀 무기력해지고 행동이 저하가 되고 운동 능력이 저하돼서 파킨슨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주로 긴장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될 경우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감정을 갖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이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팩트 같은 사진을 찍으면은 세로토닌 관련된 어떤 꽃이 핀다 이런 보고들도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 물질이 저하가 될 경우에는 기운이 저조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또 기분이 우울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노에피네린 물질이 부족할 때 나타난 증상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울증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나 물질들은 주로 정서 조절과 관련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이런 주로 불균형이 문제가 되겠고 어떤 감정의 심한 기복들이 이런 물질의 분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치료 효과가 발생되게 될까요? 흔히들 약을 먹으면 그냥 처지게 한다, 졸리게만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은 뇌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작용 기전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위장관에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그 혈류를 따라서 뇌로 이동하게 됩니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도달을 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 이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이 신경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됐다면 도파민이 그 옆에 있는 세포의 시냅스를 통해서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 약제는 그 수용체에 미리 달라붙게 됨으로써 도파민이라는 물질로 인해서 신호가 과도하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항정신병 약물이 정신불병 치료제로 효과를 발휘하게 된 기전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항우울제가 우울증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기전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항우울제가 흡수가 되면 주로 신병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 그 세포에 달라붙게 돼서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시냅스에 분비가 된 다음에 이게 분해되거나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시냅스에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져서 그 신호가 증폭되도록 해서 치료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약이 뇌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보통 다시 다른 혈류에 의해서 씻겨 나가게 되기 때문에 보통 2, 3일 정도가 지나면 이 약제들은 모두 간에서 분해가 돼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셋째, 약물 치료는 언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정신과 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꼭 약을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째,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증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없는 소리를 듣고 또 없는 자극을 보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약을 먹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약물 치료 말고 이 정신증 증상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울하거나 또는 기분이 너무 흥분되거나 잠을 잘 못 자서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번 약물 치료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정신과 증상으로 인해서 증상 자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나가는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고 학교를 못 나간다든지 직장생활을 못한다든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비약물적인 치료를 권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 예를 들어 심리상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차도가 없다든지 반복적으로 자꾸 나타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사실 비용 효과 면에서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이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표현하십니다. 우선 약을 오래 먹어도 안전한가? 현재 우리가 약을 보통 먹으면 정신불병의 경우는 적어도 몇 달 이상, 우울증의 경우도 한 3, 4개월 이상 약을 꾸준히 먹어야만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달 이상은 약을 먹어야만 먹어도 되고 또 안전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약회사입니다. 만약에 약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보상을 다 제약회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단기 부작용뿐 아니라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을 오래 먹는 것에 의한 걱정에 대해서 하실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병은 치료가 되냐? 그렇죠? 단지 그냥 증상을 가라앉힌 것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신병 치료제를 비롯해서 이 약제들은 증상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때로는 거의 완쾌 수준까지 회복시켜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이 없어지면 약을 끊어야 되느냐? 아주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과연 이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병을 예를 들면 처음 발병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 정도, 재발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보통 한 5년 정도, 3번 이상 병이 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오래 먹을 각오를 하시는 게 현명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우울증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을 드실 걸 권하고, 재발된 분들의 경우에는 또는 자살 기도를 했다든지 증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2년 이상 권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한방이나 침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한방 치료나 침술이 일부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것들이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치료를 한방이나 침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신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한방 치료를 받다 재발이 돼서 다시 약을 먹게 되고 또 입원 기간이나 또는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흔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약은 중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흔히 뭐 헤로인이라든지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약들도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약들도 하고 이 정신과 치료제는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이라든지 항우울제나 이런 약들은 중독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부 항불안제 또 수면제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은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건 아닌데 약을 끊을 때 금단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약을 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과에는 어떤 종류의 약들이 있고 또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분열병 또 조울증 같은 병에 사용되는 그런 약제들인데 굉장히 많은 약제 이름들이 있죠. 아마 10년 뒤엔 이거보다 더 많은 약들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먹고 있는 또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약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또 더 바람직하게는 과거에 내가 먹었던 약제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그것의 부작용이 나한테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실 때 나는 이해하는 약이 잘 맞았다. 이런 약이 잘 안 맞았다. 이런 얘기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빨리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한 20년 사이에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약물제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리스페달, 클로자릴, 아빌리파이, 솔리안, 자이프렉사, 세로켈, 젤독스 이런 약제들은 모두 상품명인데 이런 약제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치료 효과를 보면 여러분이 다른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양성 증상, 또 음성 증상 이렇게 증상들을 나눕니다. 이런 항정신병 약물들은 유감스럽게도 양성 증상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좋지만 음성 증상에는 일부 호전되는 효과밖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 증상에는 예전 전형적 약물, 새로운 약 모두 다 효과가 좋지만 음성 증상의 경우에는 새로운 약제들이 비교적 효과가 괜찮고요. 약물 순응도 면에서도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새로 나온 종류 약제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은 이 부작용입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오늘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초기 약물 치료를 받을 때 있었던 부작용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정신병 약제를 사용하다 보면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런 입이 마르고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으면 흐릿해 보이고 변비나 소변을 볼 때 좀 불편한 그런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항콜린성 부작용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 부작용은 특히 이 부약의 경우에 흔히 나타나게 되겠고요. 또 중요한 부작용으로는 이 추체로 부작용이라고 해서 손이 떨린다든지 몸이 뻣뻣해지죠. 그래서 이 뻣뻣해진 부작용을 우리가 파킨슨이랑 비슷한 증상이다. 그래서 파킨슨성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안절부절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자꾸 서성거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이 사실은 이 생긴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되는데 부작용으로 안식을 못해서 그냥 얘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이렇게 가족들 간에 갈등이 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팔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혀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눈이 위로 치켜 띄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다 약을 사용하는 초기 그때는 약도 좀 용량이 많아지겠죠. 약을 많이 먹을 때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인데 최근에 나온 신약들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해결됐지만 예상치 않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로 담당 의사랑 상의해서 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약제들을 복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조정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약들 중에는 식욕이 증가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성이 좋아졌구나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체형이 변하게 되고 이
정신부열병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생기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 자꾸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참 자기 외모도 좀 미워지고 그러다 열등감도 많이 생기고 자신감도 잃게 되기 때문에 식욕 증가가 있다면 다이어트를 좀 병행하시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약제들이 조금씩 졸린 약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졸려서 활동하기 불편하시다면 담당 의상 상의해서 졸립지 않은 약을 바꾸신다든지 또는 졸림을 유발하는 다른 약제들 갖다가 좀 줄이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성기능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성욕이 좀 떨어진다든지 좀 발기 힘이 약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비아그라라든지 시알리스 같은 약들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임상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항정식병 약제들 중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농도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프롤락틴이라는 유죽분비 호르몬이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엔 생리의 불순이 생기고 또 생리 아예 없어지기도 하죠. 또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유즙이 분비되기 때문에 당황하셔서 산부인과에 뛰어가시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담당 의사랑 상의하셔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약을 바꾸시거나 용량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아빌리파이 같은 약들은 이런 부작용이 없어서 젊은 여성한테 적합한 면도 있습니다. 또 식욕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식욕이 좋아져서 체중이 너무 많이 늘다 보면 때로는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욕 증가가 없는 지프라시돈이라든지 또는 솔리안, 아빌리파이 이런 약들이 좀 우월성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자핀에서만 한정된 얘기지만 10만 명에 1명 정도로 백혈구 숫자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자주 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이 따르시지만 또 그만큼 클로자핀이 다른 약제 없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우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우울제는 예전에 나왔던 항우울제들이 많이 졸립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받더니 졸린 약만 준다라고 하는 주범이 바로 이 3만개 항우울제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프로작을 필두로 해서 이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차단제라든지 최근에 나와 있는 기타 항우울제들, 예를 들어 웰부트린, 또 이펙서 이런 약제들은 거의 졸립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졸음을 쫓아내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의 증상에 따라서 약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졸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졸립지 않은 프로작이라든지 시프람, 졸로프트 이런 약들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잠을 잘 못 자니까 밤에 잠을 좀 잘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만개 항우울제나 레메론 이런 약제들이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약을 처방해 드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발타라는 새로운 또 약제들이 나와서 약제들 선택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 과정을 보면 약을 먹었다고 사실 바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 일주 이내에 결판이 나는 약제들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한 2, 3주 정도는 기다려야만 내가 먹은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 보통 한 2주 정도 이내에 잠이 조금 나아지고 입맛이 좀 당긴다면 한 활력이 좋아지는 한 2, 3주 정도 또 우울 증상같이 기분이 좀 나아진다. 내가 비로소 좀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려면 보통 한 3, 4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도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약을 좀 드실 걸 권고하게 되겠고요. 또 반복적으로 재발된 경우에는 사실은 더 오래 약을 드시라고 권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항우울제도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20명에 1명, 또 어떤 약제들은 10명이 2명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항정식병 약물이랑 동일하게 입 마르다든지 눈에 초점이 안 맞는다든지 변비가 생기는 그런 항콜린성 부작용의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TCA 계통의 약제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 나온 약제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항우울제 중에는 이 성기능 장애가 생겨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정이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되겠고 여성분들 경우는 흥분이 안 되거나 올가즘 못 느끼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어떤 환자분이 이상하게 항우울제를 많이 드시고 와서 왜 어디다 이렇게 많이 먹었냐 물어봤더니 이 항우울제를 먹었더니 자기가 조루증이 있었는데 조루증이 치료가 된 다음 거 알게 된 다음서부터 친구들 조루증 있는 환자들 다 줬더니 그 사람도 굉장히 정력이 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기도 하고 효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TCA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박동이 증가한다든지 좀 졸립다든지 또
자살 기도를 먹었을 때 조금 위험하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지만 새로 나온 약제들은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이제 해결이 돼서 비교적 안전하게 별로 약을 먹은 느낌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항우울제, 새로 나온 항우울제들 경우에도 초기에는 좀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좀 속이 불편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한 2, 3일 고생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증과 우울증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뭐 좋은 일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야단을 맞으면 기분이 좀 저조해지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보통 우울증, 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을 때는 우울한 기분이 매우 심한, 그러면서 또 그런 심한 우울감이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건 정말 병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반대로, 기분이 오히려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좋아져서 고양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그런 고양된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돼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의욕이 넘치셔서 활동적이 되고 뭐든지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조증 단계에 이르는 것들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조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기분이 들떴을 때, 이때는 좀 다른 치료제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항조증 치료제, 또 기분 조절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알려진 약들은 가장 흔하게 쓰는 약들은 이제 리튬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합성 물질이 아니라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신기하게도 기분을 변동을 적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간질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이런 조증 기분 조절에 도움되는 약제들이 최근에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르마제핀, 또 발프로에이트, 가바펜틴, 라모트리진 이런 약제들은 개발될 목적은 원래 이게 아니었지만 조증에서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제들 중에는 주기적으로 약물 농도를 측정을 해서 약물 농도가 적정한지 이것을 봐야 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 카르마제핀, 발프로에이트는 약물 농도가 적정한지를 보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줄이게 되면 아예 안 먹는 거랑 동일하게 약효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외의 약물로는 벤조트로핀, 이 약은 항정신병 약물을 먹는 분들이 파킨슨 증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또는 파킨슨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또 추체외로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줄여줄 목적으로 먹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자낙스라고 하는 항불안제, 또 바름이라는 항불안제를 드시게 되는데요. 이 약제들은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주는 효과를 얻기도 하고, 또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환자분들 흔히 불안 증상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불안 증상 없앨 목적으로 사용도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 스틸록스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정도 약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약제들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요? 첫째, 여러분들의 증상을 보고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많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한다면 주로 이런 가라앉히게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강한 약들, 예를 들어 세로케이라든지 올란자핀 같은 약제들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정신부혈병을 앓고 있는데 이분은 주로 너무 좀 처져 있고 집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은 좀 그것을 좀 자극시켜줄 수 있는 아빌리파이라든지 솔리안, 리스페달 이런 약제들 더 선호해서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약제 효과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항정신병 약물 경우는 한 40-50%, 우울증 환자분은 한 60-70% 정도만 좀 증상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제를 써서 효과가 없을 때 그럴 경우 여러분한테 잘 맞을 만한 약제들을 고르기 위해서 다른 약제들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 이런 유전자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약이 그 사람 잘 맞는지를 보는 연구 단계에 있는데, 아직은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약이 여러분들 잘 맞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 약도 써보고 제 약도 써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잘 맞는 약을 선택을 하면 그 약제를 아마 여러분들 오랫동안 드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약을 썼을 때 그 사람이 매우 불편한 부작용이 있다. 그럴 경우는 그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 예를 들어 추체로 부작용이 많은 분 같은 경우는 추체로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 그런 약제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요. 또 체중 증가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체중 증가가 없는 그런 약제도 바꿔서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불편한 증상이 뭔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은 담당 의사한테 설명을 하시고 또 거기다 상의를 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약제는 사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가가 뭐 10만 원, 20만 원씩 가게 되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좀 비용 부담이 적은 약제들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정신부열병이나 우울증 모두 약을 잘 먹는 게 빠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잘 드시게끔 수능도를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정신부열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병이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서 약을 적절히 잘 제공하는 것들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또 자기한테 현재 어떤 잔류 증상이 있는지, 또 이 병의 약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어떤 경과를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자분 본인도 이런 정신병에 대한 교육을 잘 받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에 대해 잘 아시면 또 그만큼 약을 잘 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병이 심했을 때 자기 모습을 전혀 기억 못하고 나는 멀쩡한 자꾸 왜 약을 먹으라고 그러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동의를 얻고 심했을 때 증상을 녹화해뒀다가 나중에 보여주고서 너가 옛날에 이렇게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라도 약을 잘 드시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약을 먹는 습관이 잘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은 내가 일정한 시간에 언제 먹고 약은 주로 어디다가 놔두고 또 습관이 잘 들 때까지는 가족들이랑 같이 체크를 받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서로 약을 잘 먹도 습관이 들어야만 본인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게 되겠습니다. 또 환자분들 약을 안 먹을 때는 대부분 다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약을 먹을 때 뭐가 불편한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또 담당 의사한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느낌을 갖다가 표현을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걸 통해 수능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가족분들이 환자분들 대할 때 너 왜 자꾸 약을 안 먹고 그러니 그렇게 야단을 치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네가 약을 잘 먹고 건강이 유지되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네가 건강을 잘 유지돼서 네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들을 가족들이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가족들 사이에 갈등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뇌에서 신경이나 물질의 어떤 분비, 또 기능에 따라서 정신과 증상이 생기고 정신질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새로운 항정신병, 항우울제 약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한계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들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나은 질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약물 수능도가 치료에 매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약을 어떻게 잘 먹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굴 그림이 보이시나요? 약물 치료도 개발되고 또 다양한 상담 치료들이 개발됐지만 아직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장기 치료 중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이런 분들이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동굴 속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듯이 여러분들이 완치될 수 있는 날까지 현재는 힘들지만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전달 물질과 정신질환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100종류 이상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으며 각각의 메시지 전달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와 양은 개인의 감정,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고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은 신경전달 물질 분비의 불균형, 다시 말하면 분비과다나 결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가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돕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여 메시지의 전달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정신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합니다. 여러분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치료와 처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물을 수 있으며 의사에게 더욱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처방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약물 수능도 높이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자의 약물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약 복용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며 환자들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긍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태도로 상기시키며 약 복용을 습관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위기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